이것저것 창업 강의 때 쓰는 건데 카페의 이런 월세 대비 남는 거나 이런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쉽게. 알려줘. 357 법칙이라고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357?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냐면은 거리로만 거의 한 26분으로 도착이니까 30분 정도 걸리는데 응암에 있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고 있어요. 저번에 커피 관련된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조회하고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이 커피 쪽 창업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또 많이 소개도 받으려고 하고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오래 알고 친하게 된 동생이 있는데 커피숍에서 지금 배달로 어떻게 또 추가적인 부가적인 매출을 이끌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커피숍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가서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가시죠. 자, 여러분 왔습니다. 여기 응암에 있는 직화커피 매장 커피 디지, 이쪽에 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봐서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반말 딱 들어가면은 또 예의 안 차린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커피디지라는 직화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개콘에서 명훈이 나와 이 명훈이가 아니라 조명훈. 일단은 네. 들어가서 추워 죽겠다. 어제부터 계속 추운 데만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고. 방역을 꼼꼼히. 매장은 이러네요. 그저 안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본점이다 보니까 커피 교육하고, 근데 원래는 사실 로스팅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스팅 공장은 좀 다른 쪽으로 빠지고, 또 샐러드 저희가 매장에서 파는 샐러드 만들고 있고, 조그맣게 제 사무실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샐러드 또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배달로도 샐러드 하고 있다고. 배달. 네. 잘 나가요? 샐러드? 괜찮아요. 반응이 점점 오고 있어요. 점점 오고 있어요. 점점 오고 있어요. 바로는 안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배달 시장이라는 게. 뭐든 반응이 바로 오면 제가 했을 거예요. 저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로스팅을 저기서 하는 거라고?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팅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캐파를 넘어서서 제가 로스팅 공장을 따로 다시 구해서 옮겼어요. 여기서 이제 매장에서 쓰는 거나 판매하는 원두 포장해 가고, 이 근처에 있는 그 가맹점주들은 직접 와서 가져가시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공장에서 포장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포장해서 돌리는 거 하고 있고요. 커피 원두의 향이 와 진짜 진하네. 원두에 취하겠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로스팅 끝난 거를 좀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놔야 이산화탄소가 좀 빠지거든요. 이 안에?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숙성 거치는 시간을 가져야지 원두가 텁텁함이 없어요. 깔끔한 원두가 나와서. 어디 뭐 이게 뭐야? 브라운이라고 이제 저희 자체 블렌딩 원두. 그래서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원두인데 좀 커피에서 가지는 신맛을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나 개인적으로 신맛 별로 안 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두는 신맛을 좀 아예 없애는 방향 쪽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블루도 있고, 이름은 이제 저희가 지은 건데, 이거가 이제 두 번째 만든 원두, 아까 말씀드린 산미. 옐로우, 블루, 뭐 블랙 스타일별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뭐 프레시맨을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은 신맛의 커피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좀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내 기본적인 취향에는 약간 그런 시큼함보다는 고소한 커피들도 원하는데, 네. 창업자 입장에서 이 시장을 보고 커피 창업을 할 때 어떠한 원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지. 커피라는 문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건데, 외국에는 아시다시피 커피나 빵이라는 개념이 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음식에 가까운데 한국 사람들은 디저트, 그러니까 식후에 먹는 개념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신맛은 입맛을 돋구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신맛이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고 먹으니까 신맛보다는 좀 개운하게 내릴 수 있는 행구는. 네, 그래서 쓴맛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커피의 종류가 그 아메리카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4년, 5년 전부터 원두를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고소한 거랑 좀 산미가 있는 두 가지.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4가지까지. 요즘에는 이렇게 커피 원두를 우리 집 앞에만 가도 네.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고. 사실 저희가 거의 최초거든요. 그거? 네. 커피 셀렉토가 최초 아니야? 셀렉토 커피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셀렉토가 따져봐야겠다. 그렇지. 근데 이게 그만큼 개인의 취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의 원두가 그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긴 해. 네. 요즘에 보면은. 근데 상당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원두 종류를 선택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 집이 맛있다, 이 집이 맛있다 아마 이런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원두 종류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난 이 집 안에서 다른 원두 대비 이 맛이 더 좋아라는. 그럼 한 가지 원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전략이기도 하고. 아, 그래? 네. 이게 이제 이 방송 나가면 다 그 전략을 쓴다고 이제. 지금 커피숍을 몇 개 하고 있어? 원래는 한 10 몇 개 하고 가맹까지 합치면 한 20개 정도 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나 보면서 하지 마. 그런 얘기 나 보면서 하지 마. 좀 이따 술 먹나요? 형님? 야, 요즘 유독 커피가 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 맥주가 쓰더라고 요즘에. 이걸 로스팅을 직접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저희 로스팅하는 직원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 요즘 저는 거의 못 하고요. 여기는 소분 판매만 하는 거지? 네, 소분만 그쵸. 해가지고? 네, 소분업 신고해서 여기서 소분하고 거기서 유통을 하고. 이쪽이 사무실이고 여기가 사무실이고 저긴 또 샐러드 만드는 데 있고요. 이렇게 사무실 한번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업무 공간 정도. 샐러드 만드는 데는 또 네. 이쪽에 원래는 제가 이제 베이커리 하려고 연구실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네, 일단 그러면 우리 앉아서 좀 얘기할까? 좋은 상권에서 대부분 로드샵에 커피숍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명훈이 매장은 후미진 데에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만들었단 말이야. 네.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섭외를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딱 네.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배달. 배달의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배달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로드샵에서는 브랜드를 이기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배달에서만큼은 브랜드가 오히려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카페는. 그렇지. 네, 왜냐면 배달용으로 내보냈을 때 제가 직접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라이더 기사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거쳐서 전달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정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카페는 프랜차이즈 창업하지 마라, 개인 창업하라, 뭐 이런 말인가? 돈 있으면은 사실 브랜드 하시는 게 좋고요. 왜 개인이 고전을 할까?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10개 중에 9개는 금액 때문에. 금액? 예, 당연히 브랜드를 하시게 되면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매뉴얼이라는 게 괜히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형님도 브랜드를 운영해서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회사 차원에 신경을 써주고 미리 대응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개인이 아니면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머신이 고장났다거나 뭐 제빙기가 멈췄다거나 여러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수들의 대처가 굉장히 느려요. 본인이 다 일일이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샐러드하고 뭐 파는 거지? 디저트는? 제가 샐러드 샌드위치 위주로 팔고 샌드위치. 있어요. 네. 잘 팔린다고 했나? 열심히 팔고 있다고 그랬지? 네. 눈물이 나죠 왜? 근데 저희가 코로나 올 뻔했어. 코로나. 맥형에서 재난지원금 주시나요? 야, 나도 못 받았어. 배달에서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야? 근데 사실 카페에서는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특히 배달 팁을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박난 케이스 빼놓고는 맛집 랭킹 1, 2위를 보더라도 최근 정보수 보면은 주문수가 있잖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주문수의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배달을 가져가시는 경우는 매출을 보조하는 수단, 배달을 꼭 해야 되니까, 배달을 살아남아야 되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 카페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너무 낮잖아요. 진짜 완전 박리담회로 가요. 배달료 부담을 손님한테 못해? 정가를? 네, 커피 한 잔에 이런 동네는 2, 3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2, 3천 원짜리 3개 시켜가지고 배달료 3천 원 붙이고 막 하다야 뭐 9천 원, 만 원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사실. 제 지인분들도 김포에서 맛집 랭킹 2, 3위 안에 올라가시고 실제로 매출이 3, 400까지 떨어졌다가 배달 매출로 1,500, 6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매달 2, 300씩 적자를 보고 계세요. 오히려 전에 카페 홀 돌렸을 때 매출을 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달료는 손님한테 전가하기가 어렵잖아. 네.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큰데 판매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홀의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유동인구가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 여러 종류의 상권이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있을 것이고 유동인구가 없는 저희 같은 이런 동네 위주의 상권이 있을 텐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저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웬만한 브랜드 하시라 그래요.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오히려 인지도가 낮거나 개인 창업을 하실 거면 유동인구보다는 집 근처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데 아니면 출근길 라인에 있는 이런 골목 상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 왜 어떤 부분에서? 일단 잘 보시면 오시면서 저희 매장 보셨겠지만 이 옆에 이디야 들어올 만한 그런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올 만한 상권이 아니에요. 이 상권은. 그러면 들어와봤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벅스랑 싸우고 이디야랑 싸우고 뭐 파스쿠치나 할리스랑 싸우는 것보다 당연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뭐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수혜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저희처럼 이렇게 슬세권이라고 하는 골목 상권들은 사실상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매장 영업을 못하게 한 12월 달부터지 사실 그전에는 저희 이 동네 매장은 매출이 더 올랐어요. 재밌게도.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권에 대한 개념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밥집이나 술집 상권이랑 좀 다르게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꼭 말씀드려요. 여긴 임대료가 얼마야? 원래는 250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근데 올렸지? 아니, 참 씁쓸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은 한 5천 되나? 5천이었어요. 5천. 지금 이제 1억으로 올리고 5천에서 1억을 올렸다고? 여기가 그 전에 계속 망해 나간 매장들이었어가지고 원래 시세보다 거의 좀 제가 많이 싸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장사하고 이제 원래 수준 정도로 이제 사실은 받으신 건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1억에 정확히 임대료는 얼마야? 1억에 400이에요. 1억에 400? 네. 그러면은 커피숍은 월세가 400이면 어느 정도가 BEP야? 이거 제가 창업 강의 때 쓰는 건데 카페의 이런 월세 대비 남는 거나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쉽게. 알려줘. 357 법칙이라고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357? 월세를 3일 안에 뽑냐 5일 안에 뽑냐 7일 안에 뽑냐 400이면 3일 안에 뽑으려면 하루 매출이 100 이상은 돼야겠죠. 그렇지. 예, 그리고 5일 안에 뽑으려면 80. 80. 그다음에 7일 안에 뽑으려면 한 57. 3일 안에 뽑으면 엄청난 대박 매장. 커피숍으로 진짜 최대한의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장. 5일이 평균치. 7일 안에 뽑으시면 또이또이. 슬프다. 7일이 또이또이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정비 되게 중요한 거네. 네, 왜냐면 매출이 그렇게 높은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밥집처럼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월세를 뽑는 구조로 갈 수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 몇 명 정도 일을 해? 보통 이 정도 규모는 2~3명에서 일하는데 2~3명? 예, 근데 저희는 사실 한 명에서 커버 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져 있어요. 저는 동네 매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가져갈 만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아까 메뉴를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메뉴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샐러드 디저트 외에 카페에서 흔히 취급하는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 메인 상권에 있는 데서 제가 분명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렌드에 늦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카페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커피 팔고 싶고 커피 맛있는 거 알겠는데 이 커피만 가지고는 불안하다. 뭐 나만의 필살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동해바다에서 먹는 회하고 집 근처에서 그냥 서울에서 먹는 회하고 뭐가 더 맛있겠냐. 그럼 당연히 바다 앞에서 먹는 회가 맛있겠죠. 근데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둘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 것 같냐.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즘 유통기술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왜 동해바다가 맛있을까요?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기분 탓이죠. 사람들이 카페에서 먹는 디저트나 이런 것들은 디저트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연인들과 친구들과 홍대나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기분 내러 간 김에 사진도 찍고 옷도 예쁘게 입고 디저트 예쁘다 해서 그게 맛있는 거지. 굳이 집 앞에 자다가 막 나와가지고 와 디저트 너무 예쁘다 이걸 과연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케이크도 팔아보고 되게 트렌디한 뭐 무지개 다 해봤거든요. 결국 팩이 나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그냥 사람들의 데일리 라이프에만 조금 일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디저트를 가져가는 매장일 필요도 없고 아메리카노나 라떼 종류를 좀 더 늘려서 커피에 대한 선택을 좀 더 폭을 넓혔지 우리 매장에 와서 디저트도 먹고 브런치도 먹고 이런 걸 하라라는 것들은 저는 조금 동네 상권에서 많이 지향하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커피숍이나 이런 곳들은 뭐 비주얼이나 음식이나 맛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디저트에. 왜냐면 그걸 먹기 위해 찾아가서 커피를 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골목 상권에 있는 곳은 그냥 데일리 라이프 그들이 원하는 그냥 커피 한 잔 요 정도에만 좀 목적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함보다는 그냥 깊이 있는 그 커피 원재료의 맛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손님들이 앉는 공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깔끔하게 해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돈만 많이 깨지고 별로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또 이 골목 상권에서 또 눈여겨보는 또 제 팁 중에 하나가 저희 매장이 아침 7시 반에 열어요. 아침 7시 반? 네.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커피값을 좀 많이 싸게 해서 출근길에 저희 매장을 들렸다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의 좀 하루 일상의 라이프로 습관화시키는.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이게 좀 무서운 게요. 한번 출근하는데 커피 한 잔을 사갖고 가는 게 습관들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아침 7시간부터 10시까지의 매출이 웬만한 커피 매장 거의 하루 매출이 거의 그 정도에 다 나와요. 보통 아침 7시 반에 여는 매장들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회사 가야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매장을 들렸다 가는 습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대신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좀 오래 보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 매장 아침에 열어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맥형이 또 하나 집어줄게요. 뭐든지 하면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뭐 새벽에 3시까지 하다가 아 손님 없어 2시까지 줄이고 아 손님 없는 것 같아 1시까지 줄이고 이러다 보면 11시에 손님 끊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든지 내가 새벽 5시 6시까지 해야지 나만 늦게까지 항상 문을 닫고 가야지 이런 목적을 딱 세우고 그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준다면 한 팀 오던 게 어느 날 2팀 3팀 이제 이 집은 늦게까지 하는 집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그에 따른 판매하기 위한 노력도 부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소한 거지만 POP를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배너를 세운다든가 우리가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한다는 걸 꾸준히 홍보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너를 되게 매장 외관이 지저분하다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두는 걸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맞아. 우리 초보자들 이렇게 배너 만들으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 쓰고 싶은 것들 다 써. 할인도 써야 되고 단체 고객 행사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룸 있다고 써줘야 되고 뭐 신메뉴 나온 것도 써줘야 되고 모든 내용들을 다 넣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우리와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임팩트 있게 빵 터뜨리는 게 오며 가며 잘 보여요. 우리 이제 또 명훈이 이야기 하다 보면은 맥형이 느끼는 거는 아 배달보다 홀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게 확 느껴져요. 커피포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로 또 성공을 하신 분이고 또 우리 커피디지 명훈이 운영 철학은 이제 홀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걸 하되 집중하면 되고 대신 철저하게 고객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어쨌든 배달을 하는 입장에서 그럼 배달 중요한 게 뭐야? 아, 뭐 되돌이표 이거 데자뷰 같은데 형님? 카페에서는 배달하실 거면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분석해본 여러 1, 2등의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낮은 가격대의 다양한 디저트들 1,000원, 500원, 1,500원, 2,000원 정도의 이런 디저트들이 많은 집들이 사실 랭킹에 되게 높게 랭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커피 한 잔 시키고 싶은데 본인들이 약간 군것질 거리들이 필요한데 6,000원, 7,000원, 3,000원, 4,000원 너무 헤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간단하게 쿠키 하나, 이거 괜찮네? 그런 심리 같아요. 여자들이 초콜릿 하나 먹고 사탕 같은 거 추파추스 하나 먹는 그런 개념으로 카페에서 배달을 하실 거면 가격적인 면에서 아기자기한 다양한 디저트들을 올리셨을 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되게 좀 다양한 구성들이 있더라고요. 홀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면 이렇게 커피숍을 창업하는데 보통 최소 평수라는 게 있나? 최소평수 있죠. 테이크아웃만 하면은 3, 4평도 가능하고요. 홀을 가져가실 거면 10평에서 15평 사이.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아? 처음 시작은 작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 10평, 15평? 테이블 8개에서 5개 사이 정도 가져갈 수 있는 홀하고 테이크아웃을 어느 정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커피숍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매장으로 했을 때는 평균 창업비가 어느 정도 돼? 3,000 정도요. 3,000? 네.
아마 뭐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비싸질 텐데 시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비, 기계비 새거 하셔도 3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비용이나 네. 기준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 여기 15년도에 오픈했어요. 15년. 벌써 한 6년 차 되네요. 꽤 됐네. 예. 이것도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이 주변에 이디야나 스타벅스가 안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스타벅스는 안 들어가고 이디야는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많이 강합니다. 커피 디지가 뭐의 약자야? 디지레이. 저도 100kg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별명이 디지였어요. 디지? 대지는 너무 직접적이니까 디지. 진짜? 창업자들이 오늘 이렇게 보고 홀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달로 사실 어렵다라는 걸 보여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다들 잘 된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진짜 어디 구멍가게라도 얻어서 다들 배달로 막 물건 팔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커피숍 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명훈이 많이 좀 이렇게 귀찮게 하면은 충분히 도움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어렵게 또 인터뷰 참여해 주신 우리 커피디지의 조명훈 대표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